어, 우리 한국인에게 특권이라 해야 되나? 특권이겠죠. 특권 내지는 특별한 어떤 지위? 그게 있는데,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지만은, 뭐냐면은, 세계에 존재하는 각종 종교들의, 또는 철학도 되겠죠. 뭐, 심지어는 뭐, 과학도 되고, 모든 지식이 다 되겠네요. 모든 지식의 그 기록이 되든 안 되든 어쨌든 간에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그 지식 또는 종교 경전, 이런 모든 것들을, 판별해낼 수 있는 권한이라는 말을 하고는 좀 그러네요. 뭐라 그럴까, 좀 능력이라는 것도 그렇고, 하여튼 간에 그런 어떤 특별한, 그게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한테는. 얘는 뭐, 우리가 본의 아니가 한국인으로 태어나서 한국말을 하다 보니까 얻게 된 그 권능인데, 왜 그러냐 하면요. 그냥 이렇게 단순한 족봉을 과장한 그런 말이 아니고, 실제로 훈민정음, 그 해례도 그렇고, 동국정운에 보면은 신숙주가 그렇게 말했거든요. 정음이 완성되니, 훈민정음이 이제 완성이 됐다 그죠? 훈민정음이 완성이 되니 이것은 소리를 전하는 중심줄이라. 물론 번역이긴 한데 어쨌든 간에 소리를 전하는 어떤 소리에 있어서 중심이 된다. 즉 뭐랄까, 기준이 된다거나 소리의 기준. 그게 훈민정음이거든요. 그래서 훈민정음만 있으면은 어떤 소리든 시각적으로 표시할 수 있고, 또 그 소리가 바른 소리인지 그런 소리인지 거짓인지 아니면은 정말 마음의 소리인지 진리인지 진실인지 그런 것을 판별해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소리 세계에서 자가 되어준다, 뭐 그런 뜻이거든. 그게 너무 과장한 것이 아니냐 생각할 수 있지만, 뭐 어쨌든 동국정운에서 신숙주가 그렇게 말했어요. 또 제 생각에 그 말이 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말에 대한 어떤 나름의 이 자긍심 또는 자긍심에다가 우리말에 대한 또 지식도 있어야겠죠. 그냥 단순히 우리말 대단하다 하더라, 그것만으로는 안 되고, 우리말이 왜 대단한지를 알게 되면은 진짜 어떤 경전도, 물론 그 경전의 언어를 우리가 모르지만 설사 우리말로 바꾸더라도, 번역을 하더라도 그 번역도 번역으로도 그 경전이 좋은 경전인지 아니면은 그냥 얄팍한 지식에 적어놓은 뭐 삼류 종교의 그 가르침인지 우리는 판별해낼 수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말이 실제로 경전에서 어떤 역할을 한다면, 경전을 읽는 우리 자세를 이렇게 뭐랄까, 다시 가다듬어 주게 한다 그러나, 그런 게 있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무슨 말이냐면, 좀 여기에 있는 영문은 성경 고린도전서 8장이거든요. 이게 만약에 실제로 영어로 적혀 있지만은 우리 한국인이 이 구절의 뜻을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왜냐, 한국어 센스가 있어야만이 저기에 숨어 있는 뜻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거든요. 자, 한번 볼까요? Now as touching things offered to idols, we know that we all have knowledge. Knowledge puffed up, but charity edified. And if any man think that he knows anything, he knoweth nothing yet as he ought to know. But if any man love God, the same is none of him.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저 바울이라는 사람이 사도라고 하는데 좀 이 사람이 특이한 거는 성경을 적은 대부분의 사람이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현대 유대인은 아니고 고대 유대인인데 유대인이 대부분 유대인인데 이 사람도 유대인입니다. 이 구절을 적은 사람도 유대인인데 근데 이제 소위 말하는 유대인이지만은 유대인들이 쓰는 언어의 원어민은 아닌 것 같아. 원어민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의 모국어는 아마 고대 헬라어, 고대 그리스어일 것 같은데 추정해 보면은 근데 예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은 아니고요. 근데 12제자 중에 한 명이 아닌데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도가 되었어요. 사도는 예수를 직접 체험한 사람들이 뭐랄까 교회의 지도자가 될 때 사도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바닥에서는 이 사람을 사도가 아니다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그런 사람이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나기는 터키 남부에 태어난 사람인데 공부는 유대교도 열심히 했지만은 이 사람은 극히 그리스 철학이나 과학, 수학 그런 쪽에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학식이 많고 외국어도 외국어를 여러 가지 잘 알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편지를 쓴 거죠. 이제 코린트라는 그 지역에 어떤 신자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 이제 그 교회에다가 편지를 쓴 내용 중에 일부거든요. 번역을 하면은 우상에게 드려진 그 음식을 드려진 음식이라고 의미도 포함되어 있죠. 우상에게 바쳐진 것들을 건드리는 거, 만지는 거에 다루는 거에 대해서 말을 하자면 우리 모두가 지식이 있다는 걸 안다. 이제 우리는 그에 대한 지식이 다 있다 이거죠.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다 안다. 그런데 knowledge puffed up 이라거든요. 지식은 이게 puffed up은 부풀어 오르고 연기가 붕붕붕붕 부풀어 오르는 그런 이제 말인데 의태어라 할 수 있는데 의역하면은 교만하게 한다 이겁니다. 잘난 체하게 한다. 지식이라는 거. 지식이 의윤화했죠. 지식을 사람으로 인물로 의윤화해가지고 지금 설명하십니다. 지식이라는 놈은 잘 이렇게 교만해진다. 부풀어 오른다 이래. puffed up 이래 되고. 그러나 charity는 이걸 사랑으로 번역하는 사람도 있는데 charity를 했으니까 charity로 번역해야겠죠. 자선인데 자선은 edifies, 교화한다 또는 덕을 세운다 이래 좋게 한다 이거죠. 교화한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자선 charity라는 것은 그게 누가 되었든 간에 그 대상을 좋게 하고 바르게 하고 고양시킨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지식이라는 놈은 교만하고 여기는 의인화했기 때문에 저렇게 말했지만 쉽게 말해서 지식이라는 놈을 많이 가지고 있어 봐야 기껏 한다는 게 교만해지는 것밖에 안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또 이 성경 여러 군데를 보면은 이 성경 전체가 좀 그런 맛이 있어요. 이 지식, 즉 알에 대한 아주 부정적인 견해를 많이 비력하거든요. 안다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너무 지식을 많이 얻으려고도 하지 말고 또 지식에 의존해서 무엇을 하려고도 하지 마라. 지식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아주 뭐랄까 급이 낮은 인식 방법이라 그러나 급이 낮은 걸로 취급하거든요. 부적응하고 급이 낮은 걸로. 그래서 계속 이제 번역해 보면은 If any man think that he knows anything, 만약에 어떤 사람이 지 자신이 어떤 것을 안다고 생각한다면은 he knows nothing, 그건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죠? Yet as he ought to know. 마치 그가 알아야 하는 것처럼, 아직 몰라서 지금 곧 이제부터라도 알아야 하는 것처럼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다. 이 구절을 보면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생각나죠. 네 자신을 알라. 근데 여기는 한술 더 떠가지고 스스로 어떤 사람이 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그 안다고 하는 그 순간에 아무것도 모르는 게 된다 이거거든요. 그 다음 나오는 말이 아주 묘합니다. 알고 모르고를 지금 논하고 있는데, But if any man love God,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the same is none of him. the same,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에 의해서 안바가 되었다.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나 볼 수 있는 문장인데, 보통 일상 언어에서 저런 영어는 본 적이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현대에서는 저 오브 대신에 뭐 바이를 넣기도 하는데, 바이하고 오브는 뜻이 좀 다르죠. 어쨌든 간에 소위 영문법으로 말하면 수동태 형태인데,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안바가 됐다. 이 말은 하나님이 그를 안다 이런 뜻이거든요. 난데없는 소리거든요. 하나님이 아는 거하고 우리가 뭘 아는 거하고 좀 묘한 말을 하는 것 같거든요. 이게 영어 원어민이 읽어도 이게 묘한 말이 됩니다. 자, 보면은 어쨌든 이제 여기서 지금 이번 시간에 그 화두 시작하는 마당에서 중요한 거는 이 구절의 정확한 깊은 뜻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5번 시간을 지나고 나면 저게 무슨 뜻인지 확 명확하게 다가올 겁니다. 지금 입장에서는 보면은 어쨌든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리스 철학, 그리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식을 되게 폄하하기도 하고 지식에 대해서 하여튼 부정적이에요. 이 사람은 알에 대해서. 그에 비해서 현대도 그렇고 근대 서양 철학 있지 않습니까? 합리주의, 경험주의 또는 또 누구야 전번에 언급했던 이마누엘 칸트의 순수 위선 비판, 그런 것을 보면은 거기에 중요한 화두가 바로 알미거든요. 알미란 무엇인가?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런 게 중요한데, 근데 여기는 아예 암 자체를 갖다가 그냥 암 자체를 그냥 이거 형편없는 뭐라. 우리가 참 할 수 없어가 그 알미라는 도구를 쓰지. 별 대단한 거 아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근데 knowledge는 되게 무시하지만은 높이 아주 받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charity, 자선이죠. 이 자선인데 동국 정원으로 쓰면은 자션 이렇게 해야겠죠. 자션 이렇게 되는데 아래아래 됐습니다. 저게 재밌는 거는요. 저게 마음심자 아래에 마음심자 있고 위에는 우거질 자자인데 현인지 잘 모르겠다. 저 오른편에 보면은 검을 현자 있지 않습니까? 검을 현자를 2개 쓰고 그 밑에 마음심을 넣으면은 자애로울 자, 사랑자, 인자할 자, 그런 뜻이 됩니다. 근데 저기 검을현이거든요. 검을현을 현자를 2개 해가지고 마음심을 하니까 제 마음에 관한 건데, 왜 저게 자애롭다는 뜻이 되는지 아십니까? 저게 검을현자가 중요하거든요. 검을현자가 뭐냐면은 우리가 천자문에서 많이 들어봤죠. 하늘 천따지 검을현 누루황. 그러니까 하늘은 검고 땅은 누르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늘이 검다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왜 하늘이 검을까요? 그거는 또 다음 시간에 배워보면 왜 하늘이 검은지 알 수 있습니다. 하늘이 검은지 알 수 있고, 검다라는 말은 하늘을 표현한 거예요. 하늘이 작용하는 모습을 저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해서 하늘의 모습. 불교적으로 하면 저게 공이에요. 공의 작용을 표현한 게 현이거든요. 그래서 누구다 도덕경을 적은 장자가 그런 말 했죠. 도덕경에 보면 현곡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검을현 기풀곡자. 검은 골짜기라는 뜻인데, 우리가 접근하기에 아주 힘든 곳에 있는 아주 오묘한 장소다 이거죠. 그게 하늘이고 불교에서 말하는 바로 공입니다. 콩이죠. 콩인데, 즉 하늘이 하는 일 그게 뭔가를 창조하고 생산하고 또 잘 자라게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이 바로 자유로운 마음이 되는 뜻입니다. 그래서 생겨난 한자거든요, 저게. 선자는 뭐냐면, 선은 착할 선자인데, 진짜 착할 선자, 그대로 착할 선입니다. 달라본데, 선은 왜 선을 착할 선으로 이렇게 되냐면은, 착착 달라붙는다,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어떤, 하늘이, 만물을 나게 하고, 소생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일에 잘 부응한다는 뜻이에요, 착하다는 게. 영어 보면은 그 착하다, 여기 교만하다는 뜻으로 puff라 적이지 않습니까? 아주 묘하게 이게 말이라는 게 이게 이 경전이라는 게 이래서 무서운 겁니다. 시공을 초월하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puff라는 게 뭐냐면은 뭐 담배 같은 거 피우면 연기가 뿌끔뿌끔 나가지 않습니까? 그게 puff거든요. 부풀어 오르는 이런 거거든요. 내 잘났다 하면서 puff 하는 게 이렇게. 착하다는 것은 뭔가에 잘 밀착해가 딱 붙는 거거든요. 이렇게. 즉, 하늘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할 적에 잘 부응하고 그게 거스르지 않고 협조하는 그게 착하다는 말의 그 의미거든요. 착 달라본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착 안 달라붙고 떨어지는 게 퍼프거든요. 그러니까 지식은 purpose up. 이게 교만하게 한다. 참 묘하게 동서양, 여기 보면 저기 기독교 경전 아닙니까? 제가 초도에 기독교하고 성경은 좀 다른 면이 있다 이렇게 했지만 어쨌든 간에 그 바닥인데 좀 이렇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쪽 말하고 이렇게 딱 뭔가 통하는 맛이 있다는 건 왜 그러냐 하면요, 원래 철학, 사상, 종교라는 게 하나였습니다. 홍익인간의 뜻으로 배달국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 홍익인간 정신이 바로 모든 종교의 시작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러다 보니 동서양의 각종 종교들이 뭐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은 이제 가지치고 나간 거죠. 그래서 자기 생각 조금 더 하고 뭐 그 또 현지의 풍토에 맞게 또 뭐 비유도 또 거기에 맞는 비유를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그래가지고 또 어떤 왜곡도 좀 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 지금 현재에 많은 종교들이 되고 경전들도 뭐 그 수없이 많은데 그 경전들을 판별해낼 줄 알아야 됩니다. 한국인들의 어떻게 보면 타고나면서 또는 특권이기도 한데 판별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은. 왜냐? 훈민정음이 있기 때문에. 소리를 전하는 중심줄이거든요. 훈민정음은. 자, 그 중심줄을 가지고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자선이라든지 착하다든지 이런 게. 자, 여기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 관심사라 그래야 그거는 이제 역시 knowledge가 되겠죠. 알다, 지식이 되는데 이거는 보면은 철학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현대 과학에서도 이게 골치 아픈 문제거든요. 안다는 거. 심지어 이제 특히 이제 양자역학이 등장하면서부터 이게 아주 골치 아프게 돼 버렸어요. 양자역학이라는 게 들어가 보면요, 이 기도 알고 저도 알고 뭐 애매모호하고 심지어는 뭐 전번 시간에 언급했듯이 무엇을 알 수 없고 오직 확률적으로만 알 수 있다 뭐 이러지 않습니까? 실제로 보면은 그게 현실 세계가 그런 거거든요. 그런 마당에 뭘 알 수 있는다는 게 가능한가? 과학적으로 안다는 건 또 무엇인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맞긴 하나? 아주 원초적인 문제에 부닥치거든요. 과학도 갈 때까지 가보면은 그 양자역학 보면은 중에서도 특히 중첩이라든지 저기 얽힘이라는 현상이 있는데 이 두 개가 이제 양자역학을 대표하는 두 현상 중에 하나인데 중첩이라는 게 그거거든요. 어떤 한 물체가 두 군데 존재하는 거예요. 실험에 의해서 보면은 그게 가능한가? 근데 그런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떤 한 물체가 두 군데 존재한다는 거. 근데 실험으로 해보면은 두 군데 존재하는 거예요. 두 군데 존재한다는 걸 갖다가 확인하려고 하면 또 그게 잘 안 돼요. 또 두 군데 존재하는 그 현상이 막 사라져버리기도 하고. 왜 그런지도 설명하고 또 그 사실 실험이 좀 잘못된 면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지적하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얽힘이라는 게 뭐냐면은 아주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는데 두 개체가 서로 어떤 식으로 관계는 되어 있지만 정확히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관계한 두 물체가 멀리 떨어져 있는데 서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데 아무런 접촉하는 그것도 없이 심지어는 빛보다 더 빠르게
이렇게 저쪽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걸 서로 얽혀 있다 이러거든요. 그것 때문에 막 아인슈타인하고 닐스 보고 논쟁을 벌이기도 했는데, 그거는 문제.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색적 시공을 이제 우리가 공부했기 때문에 아주 그런 걸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이제 공간이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는 걸 이미 이제 선언해 버렸으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쉬운 문제가 돼 버렸죠. 어쨌든 그와 관련해 가지고 전자기학적인 지식도 조금 배워보고, 그게 어떤 사상 철학적으로 무슨 말이고, 근데 지금 보통 뭐 사상 철학 과학도 보면은 막 자꾸 올라가다 보면은 이제 철학이 되어버리는 경우인데, 철학이 될 뿐이지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어떤 좋은 교훈을 만들어내지 못하거든요. 그게 현대 과학과 철학의 문제인데, 아 그렇구나 하면서 우리 내면의 양식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식이 나와야 돼요, 사실은. 그런 차원에서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이 그림을 좀 보고 싶은데, 이게 뭐냐면은, 벌써부터 골치 아프다고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골치 아플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제가 다 설명을 할 거니까요. 이게 뭐냐면요, 아주 재밌는 물리학적 현상인데, 자기장 속에, 자기장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자석 앞에다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기장이 이렇게 똑바르게 날아가는 자기장, 똑바르게 펼쳐져 있는 자기장에다가 전기를 띤 입자를 이렇게 툭 던지면은, 전기를 뜬 입자가 운동한다는 건 그게 바로 전류거든요. 전류라는 게 뭐 도선에만 흐르는 게 아니고 그냥 말로 전기를 띤 입자가 움직이면 그게 다 전류입니다. 이렇게 전기를 띤 입자를 갖다가 툭 운동을 시키면은 걔는 똑바로 안 가요, 이상하게. 보통 이쪽 자기장이 없는 곳에서 던지면 우리가 뭐 땅이 만유 인력 때문에, 중력 때문에 구부러지는 거 말고는 그 중력을 고려하자면 그냥 직진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장 속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굽어요, 이렇게 자꾸 옆으로 굽어요. 그런데 이제 그 굽는 방향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게 이제 그 방향이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이제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게 뭐냐면은 자기장이 이렇게 있어요. 자기장이 이렇게 있단 말은 여기가 N극이고 여기가 S극이가지고 자기장이 이렇게 흐르고 있다 이거죠. 자석 두 개를 이쪽에 하나 두고 이쪽에 하나 두고 있으면 이렇게 자기장이 이렇게 되거든요. 별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장이 방향.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요 손가락 있잖아요. 여기 자기장이 방향이고 여기 자기장이 방향이고 요 손가락 요쪽으로 뭐냐면은 전류의 방향이거든요. 전류의 방향이 말은 뭐냐면 어떤 플러스를 뜬 입자가 이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거죠. 또는 마이너스를 전하를 띈 입자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고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이게 그 움직이는 입자는 힘을 이쪽 방향으로 받는다 이 말입니다. 이게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에요. 이제 그림으로 설명한 게 이제 이거거든요. 근데 이 그림이 좀 이상한데 어쨌든 간에 S극에서 N극으로, 사실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N극에서 S극으로 가는데, 오른쪽 그림을 봅시다. 자, 요 동그란 요 물체는 뭐냐면 전자라는 놈입니다. 전자는 마이너스 전기를 띤 입자 아닙니까? 마이너스 전기를 띤 입자가, 여기 V라고 표시하는데, V라고 표시하는데, 요는 속도란 뜻이죠. 속도니까 이쪽 방향으로 운동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전자가, 요 V 방향으로 운동을 하면은, 이쪽 방향으로 운동하는 그림이 좀 더 크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운동을 하면은 힘은 저 안쪽으로 저렇게 받는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받는다 이거거든요.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뭐 V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게 V 방향이죠. 저 B라는 게 뭐냐면은 자기장의 방향, 이쪽은 전류의 방향, 힘은 이쪽으로 받죠. 근데 화살표 방향이 이제 반대죠, 저기서는. 왜 반대냐면 전자라는 놈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반대로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된 겁니다. 힘이 저렇게.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면 저를 던져 넣으면은 저 자기장 속에 던져 넣으면 지금 계속 뺑뺑뺑 돌아요, 이렇게. 원 운동을 하는 거죠, 저렇게 되는 겁니다. 저 현상을 갖다가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라고 그러고, 또 저렇게 입자가 아니더라도 도선에 전류를 흘려도, 여기는 그림이 있나 모르겠는데, 도선을 흘려도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도선 속에도 어차피 전자라는 놈이 흐르는 게 전류거든요.
도선 속에 전류를 흘려도 이게 성립합니다. 이렇게 뭐라 그러는, 자기장의 방향이 있고, 그러면 도선에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힘을 이렇게 받고 똑같은 겁니다. 예. 이제 이게 제가 초도에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늘 과학은 그래요. 이것도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라 그러거든요. 항상 과학에서 무슨 법칙을 해나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왜 그런지는 모른다. 왜 그런지는 모른다고 하면은 그게 법칙이라는 타이틀을 붙일 때는 그런 현상이 반드시 일어나는데, 왜 그런지는 모른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것도 왜 그런지는 모른다는데, 저 묻고 싶죠. 물으려고 지금 이 그림을 올려놓았거든요. 왜 저렇게 플레밍 왼손 법칙이라는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것도, 어떤 생각해보면 전자라는 놈이, 전기를 띤 입자가, 운동을 하다 굽을 경우에도 한 번은 오른쪽으로 굽기도 하고, 한 번은 왼쪽으로 굽기도 해야 되는데, 늘 저 방향으로 굽거든요. 늘 같은 방향을 유지하거든요. 그래서 법칙이라 그러겠죠. 그럼 여기서 묻고 싶은 것은, 왜 저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보이지 않는 저 공간이라는 게 뭔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현대과학은 그걸 모르고, 또 그 고려의 대상도 아니죠. 그냥 그렇다 하고 채워버리는데. 왜 그런지는 아마, 저도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모르지만은 이게 아닐까요? 그래서 아까 이 전자를 한번 보세요. 전자 같은 경우에 저게 전기를 띠지 않는 입자를 자기장 속에 던지면 저런 현상이 안 일어나거든요. 분명히 전기를 띤 입자만이 저런 현상이 일어나요. 전기를 띤 입자, 전기라는 것은 전번에 우리 천원지방에서 그렇게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뿜어져 나오는 유체다, 또는 빨아들이는 유체다. 그게 전기다. 자, 그럼 전자라는 건 내가 뿜는다고 볼 것 같으면은, 전자가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이런 모습을 하고 있겠죠. 이렇게. 제가 이걸 뭐 검증했다고는 할 수 없는데, 어차피 뭐 우리가 지금 제가 의지하는 것은 우리말하고 뭐 한자 있는 건데, 자, 전기가 유체라 그렇기 때문에 전자라는 놈은 뭐 저런 식으로 그냥 확 내뿜는데 직선으로 내뿜지 않고 태풍처럼 소용돌이 치면서 이렇게 확 내뿜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후식 이렇게. 그러면 왜 야구 선수가 공을 던질 때 커브를 던지면 공이 회전을 많이 하거든요. 공이 회전을 많이 하니까 이게 공기 입자들하고 마찰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야구공에 실밥 있지 않습니까? 실밥이 없으면 또 커브는 안 되거든요. 실밥이 도드라져 있기 때문에 그 도드라진 면에 공기하고 마찰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공이 커브가 되거든요. 변화구가 막 되죠. 전자도 아마 이런 게 아닐까요? 우리가 전기는 눈에 안 보이니까 뭐라 하기는 좀 그런데, 사실 이럴 가능성이 커요. 전자가 회오리 치면서 유체를 뿜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뿜어내겠죠. 그러면은 이게 자기장 속에 들어가면은, 자기장이 이렇게 쭉쭉쭉 있으면은, 야구 선수가 공을 던지면은 쉽게 말해서 자기장이라는 게 공기 중에 공기 입자와 같은 거라 볼 수 있거든요. 야구공이 공기 입자와 마찰하면서 그 도드라진 실밥하고 탁 마찰하면서 이래 가는 경로가 이래 변경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딱 그 모양이거든요.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굽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전자라는 놈이 유체를 내뿜으면서 이렇게 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태풍도 늘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굽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저게 또 굽는 거예요. 괜한 유추가 아니겠죠. 말이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게 전자라는 것도 다음 시간에 더 엄밀하게 좀 논의를 하겠지만은, 저기 뭐라 그러나, 이거 전자라는 놈도 보면은 전기성만 띄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전기성뿐만 아니라 자기성도 뜨고 있는데, 그걸 이제 스핀이라 그러는데, 쉽게 말해서 이렇게 전자 자체가 자석이라 이 말입니다. 위에는 뭐 N극, 밑에는 S극, 또는 저게 바뀌면 이제 저게 이제 뭐 스핀 업, 스핀 다운 이런 용어를 쓰거든요. 스핀이 두 가지거든요. 저 전자로 놓으면 쉽게 말해서
전하를 띤 입자이기도 하지만 자기를 띤 입자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저렇게 N극 S극이라는 게 있다는데 저 N극 S극을 가진 상태로 이 자기장속을 들어갔다는 생각을 해보시죠. 자기장속 화살표 이쪽은 S극이고 N극 그러면 그 화살표 방향대로 전자라는 놈이 이렇게 같은 결로 딱 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같은. 근데 이쪽이 S극이면 이렇게 위로 갔다가 자기장의 방향에 따라 같이 나란히 되겠죠. 그러니까 회오리가 일정 방향으로 이렇게 작용할 수 있는 거죠. 회오리 해가지고 그 없는 커브고. 막 저게 자기장의 방향하고 그 커브 쉽게 말해서 원하고의 그 각도는 정확히 90도거든요. 늘 90도예요. 그 90도인데 그게 이제 그런 거겠죠. 전자라는 놈이 N극, S극이 있어가지고 딱 도열하는 거죠. 같이 그 자기장의 결에 따라서. 그러면서 횡 도니까 저렇게 항상 저렇게 되는 거죠. 제 생각에는 이제 현대 과학자들이 요즘을 놓치는 것 같아요. 전자라는 걸 그냥 입자다, 전기를 띤 입자다 이러는데, 전기를, 유체라고 어떤 실제로 뭐가 뿜어 나오는 것이라는 걸로 그걸 이제 아직 취급 안 하다 보니까, 상정 안 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근데 유체라는 걸 상정하게 되면은 잘 설명되지 않습니까? 왜 전기를 띤 입자가 자기장 속에서 커브를 그리는지 멋지지 않습니까? 자, 요것도 이제 요렇게 해놔놓고 어떻게 보면은 평소에 만약에 전자라는 놈이 이 전자총으로 전자를 발사하거든요. 퓨 쏘면은 회오리가 막 나오면서 돌면서 간다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돌면서 가는 뿐만 아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야구공처럼 야구공은 요렇게만 돌지 않지만 막 이렇게 이렇게 돈다 그러나 커브 돌릴 때는 이렇게 한 방향으로 돌지만은 전자라는 놈이 만약에 자기장이 없는 곳에서 이렇게 날아갈 경우에는 축이라는 것도 일정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막 축이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내뿜으면서 막 이렇게 가겠죠. 뭐 그런 이상한 놈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전자라는 놈이.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은 양자역학의 가장 중요한 뭐 하도 중에 하나가 물질이란 무엇인가, 파동이란 무엇인가, 뭐 이런 건데, 심지어는 빛도, 파동이라 했다가, 입자라 했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아인슈타인이 파동이면서 입자다, 뭐 이래가 이상한 말을 해가 정리해버렸는데, 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더블로이라는 또 과학자가 나와갖고는, 빛만 파동이면서 입자가 아니고 모든 물질이 다 파동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파동성을 가지고 있고 입자이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물론 이 큰 물체들에 있어서는 그런 걸 느낄 수 없어요. 저 미시 세계로 가야 됩니다. 쬐깨난 놈들에게 가면은 이거 왜 보면 파동 긋기도 하고 입자 긋기도 하고 이래요. 그게 다 보면은 아직 뭐라 그럴까 물질의 본질을 잘 이해하지 못한 데서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파동이면서 입자이고 그런 게 아니고 전부 일찍이 말씀드렸지만은 입자라는 것은 우리 감각기관에서 감지되는 허상일 뿐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존이 아니고 실제로는 뭐 입자라는 그 자체가 우리의 머릿속에는 진짜 왜 보면 관념이라 그래야 되나 말로 설명이 못한데 구체적으로 더 배워 나오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입자와 파동에 관련해 가지고 가장 뭐라 그러나 많이 하는 실험이 있어요. 그 실험이 뭐냐면은 이중설리 실험이라는 건데 처음에는 이게 빛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영이라는 사람이 했는데 뭐 기록상은 영이 뭐 최초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그 외에도 다 영이 첫 번째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실험이죠. 이런 실험인데 보면은 이 그림이 아니구나. 이 그림인데 이제 빨간 거라서 좀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상파라 그러나 이렇게 평행한 이 파동이거든요. 저게 빨간색이 파동입니다. 이 파동을 저렇게 딱 주입을 하면은 여기 첫 번째 관문에서 저희는 이제 구멍이 나 있고 두 번째 관문에서는 구멍이 두 개 나 있습니다. 이걸 설릿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뭐
영어인데 영어 그대로 막 쓰거든요. 이중 슬릿 실험이라 이러는데, 이렇게 직선파가 이렇게 수직파라 그래야 되나? 직선파라 그래야 되나? 그래 와가지고 첫 번째 구멍을 또 통과하면은 파동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원형으로 바뀌겠죠. 이렇게 이 원형으로 바뀐 파동이 어느 일정 거리를 지나서 두 번째 이제 칸막이에 도달하면은 구멍을 2개 뚫어 넣는 거예요. 이 2개 뚫어 놓으면은 이제는 이제 파동이 두 군데로 갈라지겠죠. 갈라지 가지고 한쪽으로는 이렇게 S1 이쪽에서도 나오고 이쪽에서 나오고 이래 될 텐데, 그런데 재밌는 현상이 벌어지죠. 조금만 지나가면은 이제 두 파동이 서로 이제 겹치는 겁니다. 중첩되는 거죠. 그야말로 두 파동이 이렇게 겹치면은 이 겹쳐 가지고 이렇게 마지막 목적지 이 서클린이라 그러는데 여기 도달하는데, 이걸 이제 이 파동을 갖다 빛도 파동이니까요. 이 영이 처음 실험할 적에 이게 이제 빛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기 했는데, 결국은 이제 이 현상 때문에 빛이 파동이구나 결론을 냈죠. 영은. 자 보면은 저렇게 되는데, 파동이 빛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이 세 번째 칸막이에 스크린에 어떤 무늬가 생겨요. 이렇게 여기 보면은 알록달록한 무늬가 생기는데, 쉽게 말해서 이 파동이 2개 겹치는 데는 강화돼 가지고 뭐라 그러나 빛이 딱 저 스크린에 맺히는 이 영상이라 그러나 그게 진하게 나오고 밝게 더 나오고, 그 다음에 중첩 2개 안 만나고 또 이 파동이라는 게 뭐랄까 산이 있고 그 다음에 골짜기가 있지 않습니까? 산하고 만나면 더 강화돼 가지고 더 밝아지고, 산하고 골짜기 만나면은 상쇄돼 가지고 또 죽어버리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 이제 이게 골짜기면 또 더 강화되고 이러겠죠. 그래서 상쇄되고 더 강화되고 이래가지고 밝고 어둡고 여기 스크린 이쪽에 밝고 어둡고 가운데가 제일 밝겠죠. 왜냐 여기 제일 센 빛이 모이는 장소에 제일 밝고 어둡고 이런 식으로 얼룩덜룩한 이런 무늬가 생기는데, 이걸 그림으로는 좀 이상한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실제로 그 스크린에 찍히는 그림을 이렇게 찍어 보면은 밝은 줄이 있지 않습니까? 흰 줄. 이거는 이제 강화된 거겠죠. 중첩대가 강화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서로 약화돼 가지고 검은색으로 나타나죠. 이렇게. 이게 이중설리 실험이라 그러거든요. 이 파동일 경우에 이런 현상이 이제 일어나면은, 그 파동은 원래 저렇다. 그래서 어떤 놈을 갖다가 저 이중설리 실험을 했더니 저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이놈은 파동이구나. 이렇게 판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제 전자라는 입자를 갖다가 또 똑같이 해봤어요. 전자라는 입자를 갖다가 막 전자총을 가지고 여기 그림이 있죠. 여기 전자총을 통해 가지고 막 그 전자를 무작위로 막 발사해요. 막 어마어마하게 많은 전자를 갖다가 막 두두두두둑, 그야말로 기관총 쏘듯이 두두두두둑 발사하고, 이게 그 그림인데, 여기 전자 여기 왼쪽 편에 있는 조그마한 게 저기 전자총을 통해 가지고 두두두두 이제 이렇게 쏘는 게 무작위로 막, 그리고 이제 이중 설릿을 2개 만들어 놔놓고, 그러면은 뭐 어떤 놈은 저 설릿을 오른쪽으로 통과하고, 어떤 놈은 설릿을 왼쪽으로 통과하고, 어떤 놈은 중간 칸막이에 막혀가 못 나가는 놈도 있고, 별의별 놈이 다 생길 겁니다. 그럼 자꾸 많이 쏟아 보면은 결국 뒤에 많은 전자들이 저 뒤에 박힐 거라는 걸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전자는 분명히 이제 입자거든요. 전자는 분명히 입자인데, 이제 입자라는 게 어떤 틈을 통과하면은, 이제 우리 생각하기를 저쪽에 전자가 스크린에 도달하면 어떤 무늬를 만들 것인가 보면은 나란한 두 일자겠죠. 이렇게 이중설릿이니까. 만약에 설릿이 하나였다면 그냥 일자 하나만 생길 것이고, 이중설릿이니까 나란한 일자 둘이 이렇게 쭉 생기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총을 쏜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실제로 기관총을 가지고 저런 철벽을 만들어 놓고 구멍을 2개 뚫어 놔놓고 도도도도도 쏘면은 저쪽 편에는 분명히 두 긴 줄이, 총알이 박힌 자국들이 긴 줄을 이룰 겁니다. 이렇게. 근데 전자라는 거는 그게 총알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작은 놈이거든요. 거의 진짜
어마어마하게 작죠. 그야말로 작습니다. 너무 작아서 우리는 도저히 상상도 못할 정도로 작은데 그런 놈을 드르륵 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이 두 줄이 생기지 않고 아까 빛을 가지고 빛을 이중 슬릿에 통과시켰을 때 생기는 이런 문양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양 이기는 것처럼 이렇게 전자들이 막 이렇게 여러 군데 박히는 거예요. 구멍은 두 개인데 이 전자에 의해서 진하고 많이 박힌 데는 이렇게 밝게 나오겠죠. 적게 박힌 데는 좀 어둡게 나오고 이게 여러 개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이거 뭐 이 가능한가 이랬는데 처음에 이 과학자들이 이 전자를 가지고 실험해 보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이야 신기하다. 저런 식으로 저 그림이 나오듯이 줄무늬가 여러 개 나오는 겁니다. 저 말은 이 전자라는 놈도 즉 파동성이 있는 게 아니냐 이래 된 거죠. 학자들 말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파동성이 있는 게 아니냐. 이 파동을 가지고 물결이라든지 빛이라든지 파동을 가지고 하면 이렇게 얼룩덜룩 이 스크린이 얼룩덜룩해지는 그런 현상은 당연한데 전자는 분명히 입자인데 저 파동은 나와서 원형 파동이 돼가지고 두 군데를 동시에 통과하지 않습니까? 동시에 통과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입자라는 건 동시에 통과할 수 없거든요. 근데 이중설리 실험을 딱 해보면은 마치 전자가 두 군데를 동시에 통과해가지고 저쪽에 이제 저 문이를 갖다 간섭문이라고 하죠. 간섭문이를 만들어내거든요. 이 과학자들이 멘붕에 빠진 겁니다. 이거 도대체 이는 어째서 이런 거냐. 그래서 막 과학자들끼리 토론이 벌어졌어요. 그러면은 어떤 입자가 두 군데를 동시에 통과하는 건 있을 수 없다. 그건 파동이나 가능한 거지. 그러면은 어느 쪽을 통과하는가를 우리 한번 재보자 이래 됐어요. 알아보자 이거죠. 오늘 이 시간의 하도가 아니까 knowledge. 자, 어느 쪽을 지날까 하면서 알아보자고 감지기를 달았어요. 센서를 달은 거죠. 센서라는 게 보통 뭐 자석으로 되어 있든지 아니면 전기장을 가지고 있는 어떤 막대기로 되어 있든지 보통 자석을 많이 쓰는데 자석이라는 거 있으면은 전자라는 놈은 전기성을 띠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면 전류가 흐르는 것과 같은 현상이거든요. 그럼 자기장이 일어나겠죠. 주변에 전자가 달리는 동안 그 자기장의 영향에 의해서 자석이 움직이는 거예요. 자석이 이렇게 움직이면은 진짜 이쪽으로 지났구나. 그다음에 저쪽 슬릿에 있는 자석 센서가 이렇게 움직이면은 저쪽으로 지났구나. 이제 그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센서를 딱 달아봤어요. 두 군데다 센서를 되게 작아야겠죠. 워낙 그게 민감하고 작은 걸 달았겠죠. 두 개 달아가지고 이제 어디로 통과하나 딱 보니까 감지기에는 두 군데 다 통과하는 게 아니고 한 군데만 통과하는 거예요. 두 군데를 통과하는 거 아닌데? 근데 왜 간섭 무늬가 생기지? 하고 간섭 무늬를 딱 보니까 간섭 무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냥 두 줄. 물론 그때 전자를 엄청 많이 쏘았겠죠. 많이 쏘아보니까 쏠 때마다 다 이렇게 감지를 했어요. 어디로 통과하는가. 감지를 하니까 이번에는 그냥 직선 두 줄만 딱 생기는 거예요. 이것 봐라. 그 다음에 감지기를 떼고 다시 해보니까 또 아까처럼 간섭무늬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야 이게 뭐냐 이거야. 그래서 나온 말이 이제 전자가 또는 입자가 물체가 마음이 있다. 우리가 관찰한다는 걸 알고는 행동의 양식을 바꾼다. 혹시 물체라는 게 의식이 있는 게 아닐까? 인텔리전스가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현상을 갖다가 아인슈타인이 그런 용어를 쓰는 스푸키한 현상, 섬찟한 이해할 수 없는 귀신 고칼 노릇이다 이 말이죠. 실제로 양자역학에서도 이걸 귀신이 고칼 노릇이다 하면서 왜 그런지 아직 원인도 못 밝히고 왜 그 감지를 우리가 보고 있으면은 저게 간섭무늬를 안 만들고 안 보고 있으면 간섭무늬를 만들까? 안 보고 있으면 파동처럼 존재하고 보면은 입자로 변신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런지는 이제 우리가 색적 시공에서 배웠기 때문에 쉽게 알 수 있어요. 아까
보면은 전자라는 놈이 뭐냐면 아까 회오리일 가능성이 대략 했죠. 유체를 뿜어내면서 이렇게 돌고 있다. 축도 보면은 그냥 반듯하게 도는 게 아니고 막 이렇게 무질서하게 돌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여기 적용해 보면요. 왜 이렇게 간섭 무늬가 생기지 간단히 이해됩니다. 왜냐면은 저기 두 군데만 측정하지 않으면은 저기 파동으로 변신했다가 측정하면은 입자로 변신했다 그게 아니고 전자라는 놈도 우리가 입자라는 건 우리의 의식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모든 만물들은 파동이 겹쳐가지고 되는 거예요. 결국은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알게 되면 그렇게 될 텐데 어쨌든 간에 이게 이제 쉽게 말해서 왜 두 군데 지나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사실 한 군데를 지나는데 왜 이게 감지를 하지 않을 센스를 달아놓지 않을 적에는 두 군데를 지나는 것처럼 보이느냐 그걸 알아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 실험의 결과에만 자꾸 이렇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항상 그래요. 어떤 실험이 이상한 좀 상식을 벗어나는 실험 결과가 나올 적에는 그 실험 방식을 좀 다시 되짚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 실험 우리 그냥 이중 설리 실험이라 하지만 사실 이게 쉬운 실험은 아니거든요. 과학자들이 엄밀한 환경을 조성해야만이 이런 현상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빛 같은 경우는 쉽게 되는데 특히 이제 전자 입자를 가지고 할 적에는 어떻게 했냐면 저기 진공을 만들어야 돼요.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기 진공을 만들어야 간섭 무늬가 생기는 거거든요. 두 군데 다 지나는 것처럼 그렇게 목격된단 말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진공을 안 하고 공기를 둔 채에 전자총을 가지고 전자총을 쏘면은 어떻게 되느냐? 간섭 무늬 안 생겨요. 두 일직선이 생기는데 근데 내 생각에 두 일직선도 안 생기지 싶어요. 왜냐면은 저런 식으로 전자총 쏘아봐야 전자들이 날아가다가 중간에 있는 산소, 질소, 공기 있지 않습니까? 공기 분자들하고 박치게 해가지고 스크린에 도달할 수 있을까는 모르겠는데 아마 또 그에 대한 언급을 한 그런 실험 결과는 없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공기를 안 빼고 진공을 안 만들고 그냥 실험을 하면은 아마 간섭 무늬고 뭐고 아무 현상도 안 일어날지는 모르겠는데 만약 설사 저쪽에 도달하더라도 두 일직선이 나오겠죠. 이거는 관찰했을 때 일어난 현상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면서 이 실험의 전제를 간과해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기에 진공이라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진공이 아니면 그런 간섭 현상이 안 일어나요. 전자를 아무리 쏴도. 물론 빛은 진공이 아니라도 되거든요. 빛은 파동이기 때문에. 근데 전자는 입자성이 강한 큰 빛입자에 비하면 빛이 입자는 아니지만 입자라고 치면 광자에 비하면 되게 이렇게 좀 이렇게 부피가 덩치가 있는 놈이라고 할 것 같으면 저기 진공을 안 만들어주면 전자가 날아가면서 공기에 이렇게 산란한다 그러거든요. 습겨버린다 그러죠. 흩어져 버리게. 그래서 반드시 저기 진공을 만들어야 돼요. 진공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감지기를 달면은 그 간섭 무늬가 안 생기고 일직선 두 개만 나오느냐 그죠. 이는 것이 아닐까요? 요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요게 뭐냐면요. 지금 전자이죠, 전자. 왜 간섭 무늬가 생기는지 한번 보세요. 사실 두 군데 지나는 게 분명히 두 군데 지나진 않아요. 한 군데 지나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전자라는 놈이 아까 그 자기성도 띈다 그러지 않습니까? 위쪽을 N이라고 밑에는 S 이렇게 되고 뭐 반대로 될 수 있는데 저 축도 보면은 막 이렇게 흔들린다가 막 날아가는 동안 저게 뱅글뱅글 도는지 정확히는 몰라요. 근데 이제 추정하기를 뱅글뱅글 돌기도 하고 또 내뿜는 그 해오리처럼 막 내뿜지 않습니까? 확 내뿜고 이러면은 사실 전자 주변에 상당히 어지럽다 볼 수 있어요. 저 친구가 설리속을 통과한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설리속을 통과하면은 설리벽 있지 않습니까? 설리 왼쪽 벽이든 오른쪽 벽이든 설리속을 통과하면은
이게 워낙 빠른 데다가 또 이기 때문에 벽도 보면은 벽이라는 게 벽이라는 게 보면은 전기적으로 중성이긴 하지만은 미시 세계로 들어가면 저기도 벽에도 전자가 있고 양성자가 있고 뭐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중성이 될 뿐이지. 미시 세계로 가면 만약 전자가 그 설립 벽을 되게 가깝게 지나간다고 생각해보면 전자가 지나가면서 벽을 치다 보면은 자기처럼 전자가 저기 박혀있는 게 보일지도 몰라요. 너 그거 박혀있네, 안녕! 이렇게 가겠죠. 그리고 뭐냐면은 미시적으로 가버리면 저 벽 자체도 중성이 아니다 말입니다. 전기성을 띠고 자기성도 막 띠고 큰 그림에서 보면 그런데 중성인데 이게 뭐냐면은 이게 벽을 벽과 가까이 가는 완전 벽하고 거의 벽을 긁으면서 갈 수도 있겠죠. 또는 벽에 받쳐서 긁히가지고 못 가버리는 수도 있고 또는 벽하고 스치지 않지만은 그 영향력이라는 것이 서로 작용을 한다 이 말입니다. 벽과 벽 사이에. 왜냐면 벽도 보면 벽 안에도 전자니 뭐 양성장기 다 들어있으니까 석 지나가면서 영향을 받겠죠. 그럼 뭐 튕기기도 하고 뭐 이쪽으로 튕기기도 하고 이쪽으로 튕기기도 하겠죠. 그 전자를 갖다가 막 수위 많은 전자를 두루루루 발사하면은 이래 가운데로 설릿의 정가운데로 지나가는 놈은 영향을 별로 안 받겠죠. 그냥 직진할 수 있겠지만 조금만 이쪽으로 가면은 벽에 그 어떤 전자기적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물리적으로도 벽이 긁힐 수도 있고 턱 긁혀가지고 축이 턱 긁혀가지고 팅 이렇게 틀리가 모멘텀을 작용해서 팅 튕길 수도 있고 또 저쪽으로 팅 튕길 수도 있고 막 별의별 일이 다 생길 겁니다. 아마. 그러면은 또 이래 되겠죠. 이래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여러 군데로 실제로 보면은 가운데 줄 있지 않습니까? 가운데 두 줄 여기에 제일 많이 박히고 일로 가면 갈수록 이렇게 무늬가 흐려지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좀 덜 간다 이 말이거든요. 비교적 가운데가 제일 많이 가고 그래서 설릿을 통과하면서 얘가 벽의 그 벽의 영향으로 해서 이렇게 틀어놓은 겁니다. 틀었다 보니까 저런 간섭 무늬가 생기는 거예요. 저게 두 군데 동시에 지나가는 게 아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제 어느 쪽을 가려고 가는지 알기 위해서 센서를 다는 겁니다. 센서를 달면 센서라는 게 자석이라, 쉽게 말해서 자석이라 그랬죠. 전기적인 측정에서, 이 보면은 자석이라면은 센서가 전자가 지나가는 길 도중에 자석이 하나 서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얘가 막 뱅글뱅글 돌면서 지나가다가 탁 이렇게 축을 바로 잡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축을 딱 바로 잡겠죠. 왜냐면 자석의 영향력이 생겨요. 왜냐면 이쪽 센서 자석이 이쪽이 위에가 왜 N 밑에가 S라면은 이 전자는 전자의 자성은 위가 S 밑에가 가지고 꿀잼으로 탁 해가지고 막 이렇게 돌다가 탁 이렇게 되면서 착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벽에 의해서 모멘텀을 작용받을 일이 이제 약해져 버리는 거죠. 그냥 쑥 지나가 버리는 거죠. 왜냐면 전에는 막 뱅글뱅글 돌면서 해오리가 막 이렇게 소용돌이 치면서 막 복잡하게 이렇게 돼가지고 그 옆 표면을 스치기도 하고 막 이렇게 스쳐가지고 이렇게 삥 돌리기도 하는데 센서가 딱 있으니까 센서라는 게 자석이니까 자석을 영향을 받아요. NS 거기 딱 서버리는 거죠. 이렇게 딱. 그러니까 슉 이렇게 가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양쪽 해절 무늬가 안 생기고 딱 가운데 두 줄만 딱 나오거든요. 그럴 경우에 센서를 달게 되면은. 그러면 센서를 달지 않고 전자가 어느 설릿으로 통과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현재는 없습니다. 그게 이것 때문에 성경에서 알미라는 걸 갖다가 되게 하찮은 인식 방법으로 생각해요. 알미라는 것은 사람을 교만하게 할 뿐이지 덕을 세우는데 별 도움이 안 된다. 그게 바로 이것 때문인 겁니다. 우리의 알미라는 게 이거거든요. 지금으로는 전자가 어느 곳을 지나는지 아는 방법 없어요. 물론 알 수는 있겠죠. 측정하면은 알 수는 있는데 측정하게 되면은 이제 간섭무늬는 안 생기는 거예요. 간섭물이 안 생긴다는 뭐냐면은 이 어떤 존재가 측정당함으로 해서 자기의 특성을 바꿔버린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원래 알고자 하는 그 취지가 의미 없게 되지 않습니까? 간섭무늬가 생기면서도 어느 곳을 지나가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더 사만이 아시겠죠? 더를 더해야 됩니다. 우리 지금 이 현 공간에서는 안 돼요.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결국은 이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전기와 자기로 되어 있거든요. 결국은 전기와 자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센스를 쓰는 이상. 아무 센스도 쓰지 않고 그 전자에 가는 경로를 볼 수만 있다면야 알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기술은 없지요. 그래서 양자역학자들, 물리학자들 중에서도 뭐라 그러나, 이런 현상을 중첩이라 그러는데, 지금도 양자역학 하는 그 과학자들은 전자가 두 군데로 지난다 그래요. 근데 어느 곳을 지나는지 우리가 측정을 하면은 한 군데로 지나고, 측정 안 하면은 파동이고, 측정하면 입자고, 이러고 있어요, 지금. 그런 거 믿고 있어요, 아는 사람들이. 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야말로 귀신이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런데, 그래서, 진짜 이게, 수학이라든지 또 실험과 수학을 동원해가지고, 또 여러 수학자들이 이 중첩현상이 뭔가에 대해서 연구를 해가 발표도 많이 하고 그랬거든요. 그 이름을 무슨 부등식을 이용해가지고 무슨 부등식이 있는데 그 부등식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그게 그 부등식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중첩현상은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다 이렇게 됐는데 그게 그 부등식을 만들어낸 그 과학자 이름을 내가 좀 생각이 나는데 그 부등식에 의하면 뭐냐면은 이 중첩현상이라는 것이 우연히 일어나는 게 뭐랄까 확률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고 진짜 그 부등식은 얽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때 다시 언급해요. 그거하고 관련이 있는 건데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신비한 현상으로 지금 과학계를 하고 있는데 전혀 신비하지 않죠. 왜냐면은 우리가 완전히 공간에 뭐가 있다는 것만을 받아들이게 되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전자가 유체라는 거, 전기가 유체라는 거 받아들이게 되면은, 두 군데 다 통과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꺾여가지고 이쪽으로도 가고 저쪽으로 가게 해가지고 저렇게 마킹이 일어난 거죠. 그 과학자들 중에서도 데이비드 이름도 이미 봄이에요. 데이비드 봄이라는 그 과학자도 그런 말을 했거든요. 대부분의 지금 현대 과학자들 지금 양쪽으로 다 지나간다, 파동이었다가, 입자였다가, 빛처럼 파동성과 입자성을 다 가진다, 이렇게 지금 정설로 되어 있는데, 그 봄이라는 학자는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럴 리가 없다. 그럴 리가 없고, 단지 우리가 모를 뿐이다. 그 사람이 정답이죠. 우리가 어느 쪽을 지나는지 모를 뿐이지, 우리의 인식 능력 또는 우리의 지적 능력이 딸려가지고 모를 뿐이지, 양쪽 다 지나가고 진짜 귀신이 작용하고 그런 거 없다 이래요. 그 사람의 좀 식견이 좀 낮죠, 그러면. 근데 그 사람은 주류 학계에서는 좀 인정 못 받고 그런데 늘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 동네에서는 두 군데를 동시에 지날 수 있다 이렇게 좀 되는데 그 다음에 얽힘을 한가 보죠. 얽힘.